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CEO가 꼭 배워야 할 두 가지. 첫째, 자기가 진출하려는 나라의 역사와 지리를 반드시 공부하라. 해당 나라에 수출을 하든 매장을 열든 반드시 그 나라 지도와 역사를 미리 공부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공부하지 않고 진출하는 것은 안개 낀 숲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 역사와 지리는 사업의 좌표다. 시간과 공간의 축을 이루는 것이 역사와 지리다. 우리가 폄하하는 어떤 정치인도 그들 나라와 주변국, 자기 선거구 지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사업가라면 당연히 더 잘 알아야 된다. 이 지식은 결국 이익과 직결되는 판단을 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지어 예의다. 반드시 해당 국가의 지도와 세계 지도를 사도록 한다. 지구본 하나 없이 사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째, 국제적 예의를 배워라.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이 있다.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다른 나라의 관습과 규범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인사 관습, 칭호 및 경어 사용, 선물 제공 관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국가마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서 차이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더 강조하는 반면 다른 문화는 대리인이나 친구를 통해 전달하는 간접적 방법이 예의일 수 있다. 비즈니스 프로토콜. 각 국가마다 명함 사용, 다른 사람을 호칭하는 적절한 방법, 적절한 복장 규정과 같은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고유한 비즈니스 프로토콜 및 프로토콜 세트가 있을 수 있다. 오해나 문화적 실수를 피하기 위해 이를 공부하고 이해해야 한다. 시간 관리. 국가마다 시간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런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는 비즈니스 미팅에서 시간 엄수를 다른 것보다 더 중시할 수 있지만 다른 문화는 시간에 대해 비교적 여유 있을 수 있다. 비즈니스 관계,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많은 국가에서 중요시하며 이런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문화권에서는 비즈니스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처음부터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해당 문화에 대한 존중이 생기면 저절로 공부하고 이해하게 된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통하는 예절들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예절 문제이고 한 개인의 품격 문제다. 벽에 맞는 복장, 수준 있는 테이블 매너, 걷는 자세, 경청하는 태도는 세상 어디에서도 유용하다. 흘리지 말고 입에 묻히지 말고 몰려다니며 부딪히지 말고 큰 목소리로 부르지 말고 바닥에 앉지 말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고 침 뱉지 말고 트림하지 말고 혀로 이 닦지 말고 반바지나 운동화로 나타나지 말고 호텔 복도에서 떠들면서 지나가지 말고 꾹꾹 찌르지 말고 이상한 음식 보고 얼굴 찡그리지 말고 사람 보고 놀라지 말고 식당 테이블에 불쑥 들어가 앉지 말고 남의 집 냉장고 열지 말고 못 알아듣는다고 한국말로 깔깔대지 말라. 이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품위의 문제다. 품위와 품격은 신용의 가장 높은 상층부의 모습이다. 누가 사업가들을 위해 국제 예절 학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회사 브랜드가 만드는 과정. 브랜드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 자신의 브랜드가 없는 비즈니스는 아직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정하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자기 브랜드가 아니면 언제든 그 브랜드는 몰수당하게 돼 있다. 따라서 다단계, 대리점 사업, 비즈니스, 라이센스 비즈니스, 관리업, 매니지먼트 등과 같이 남의 브랜드에 의지하는 모든 사업은 실제로 내 사업이 아직 아니다.
내 브랜드가 있는 것이 내 브랜드, 내 사업이고 내 사업을 위해서도 브랜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흔히 내 사업에 있어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면 로고와 로고와 상호를 잘 만들어 명함이나 회사 간판 혹은 컵이나 차량에 붙이거나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 앞에 흰색 로고를 붙이는 것으로 브랜드가 완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랜, 그러나 브랜드는 내가 부를 때 나타나지 않는다. 브랜드는 남이 나를 인지해 줄 때 나타난다. 상호나 로고나 상호는 남이 나를 불러줄 때를 대비해 만들어 놓을 뿐이지 그 자체는 아직 브랜드가 아니다. 하늘에 별이 많지만 그 별 중에 이름을 아는 별들은 몇 개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별들 중 일부 별들만을 알아본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영어로 폴라리스라고 부르는 북극성이다. 북극성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북두칠성은 대부분 알아본다.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시리우스 정도를 알아본다. 이처럼 별들이 수없이 많아도 이름을 알린 별들은 생각보다 적다. 브랜드란 이름 없는 별 같은 내 회사를 누구나 알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내 회사를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정교한 브랜딩 작업을 거치는 것이다. 경영자의 철학을 담고 스토리나 기업 문화를 정리해서 제품과 홈페이지 같은 영상물을 만드는 등 체계화되고 일관된 디자인 이미지를 구성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즉, CI 작업을 통해 자기 기업의 사회에 대한 사명, 역할, 비전 등을 명확히 하여 기업 이미지나 행동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동시에 BI 작업을 통해 제품 특성에 맞는 특정 디자인 작업으로 경쟁력을 갖고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통일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의 모든 방식을 몰라도 무조건 장사든 사업이든 잘 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줄 서게 만들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 사람들 입에 계속 오르내리게 하는 노력에 집중하는 일이다. 둘 중 성공 확률은 두 번째가 훨씬 더 높다. 사실 모든 브랜드는 거의 두 번째 방식을 통해 나온다. 일단 살아남아 유명해지기 시작한 후 CI나 BI 작업을 하는 것이 더 흔한 일이다. 특별히 생계형 비즈니스로 시작한 경우에는 브랜드에 쓸데없는 초기 에너지나 자본을 쓰지 않고 생존과 매출에 집중하고 그 후에 브랜드 작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회사의 색깔, 로고, 글자체에 대한 가치는 최소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브랜드란 결국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받는 일이다. 세상이 나를 찾아오게 하든지 내가 세상에 나타나든지 둘 중 하나다. 세상이 나를 알 정도로 유명해지며 심지어 그것이 브랜드인지 모르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우리가 아는 별 중에 가장 밝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별 하나가 있다. 바로 태양이라는 별인데 태양은 별이지만 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밝은 태양이라 밤을 낮으로 바꿔놨기 때문이다. 태양과 같은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사업가의 마지막 꿈이다. 사업 이익의 종류. 회계에서 말하는 이익은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이해하기 쉽게 매출 총이익이 올라간다는 뜻은 원가 절감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다. 영업이익이 오른다는 뜻은 본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경상이익이 늘었다는 것은 재산 운영을 잘하거나 다른 투자에서 이익을 봤다는 뜻이다. 단기 순이익이 늘었다 하면 그 해 전체 회사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익이 하나 더 있다. 매출을 이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다. 어느 연예인이 김치 사업을 해서 400억을 벌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우리는 이 기사 하나만으로 그 연예인 사업가가 매년 400억을 벌고 있다고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보면 누적 매출이란 용어가 있다. 그동안 사업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이 400억이란 뜻이다.
이 매출에서 재료비인 제조 원가를 빼고 관리비와 세금을 제하고 나면 이 회사는 20년도에 9억 원을 번 것으로 나온다. 매출 대비 4.3% 수준이다. 만약 이 회사가 전년도보다 매출이 늘었는데 이익이 2배로 늘었다면 경상이익이 발생한 경우일 수도 있다. 한 해 9억 원의 이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400억을 버는 사업가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속사정이다. 특별히 이런 회사의 문제는 정기 고객에게 들어온 매출이 아니라 홈쇼핑 같은 기획을 통한 매출이 많아 비정규적인 수입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수입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고 들락날락하게 된다. 사업가들은 이런 이익 종류를 인지하고 자신의 소비 지출 형태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주변에서 수백억 수입을 얻는 사업가로 대해주고 추켜 세운다고 수백억대 사업가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실수입 중 정기적 수입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즉 매출 기준이 아니라 단기 순이익에서 경상이익조차 뺀 소득 수준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 당연히 회사의 투자나 지출도 같은 수준에서 고려해야 한다. 매출은 흘러가는 돈이다. 내 집 앞에 흘러가는 개울물이 다 내 물이 아니다. 장맛비에 흥분하지도 말고 개울이 커졌다고 우쭐하지 말라. 바가지에 퍼서 담아온 물만 내 물이다. 큰 바가지를 만들 때까지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한다. 당신의 출구 전략은 무엇인가? 회사를 창업하거나 현재 사업하는 모든 사람은 출구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출구 전략은 사업 초기부터 계획돼 있어야 방향성을 갖게 된다. 사업을 하면서 출구 전략을 전혀 고민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런 말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평생 할 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평생 같은 사업을 할 기회는 생각보다 적다. 사업 환경은 날마다 변하고 나의 재정적 상태나 능력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 사업은 세 가지 정도의 출구 전략으로 나뉜다. 이 세 가지 전략 중에 자신에게 어떤 것이 가장 유용한가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소유한 사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비례한다. 본인의 사업체가 현재 매우 잘 되고 있어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존속 가능성이 없거나 경쟁자가 늘어날 것 같으면 매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출구 전략이다. 보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업이나 장사가 잘 되고 있으면 매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사업이 10년 혹은 30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다면 다른 문제지만 어떤 사업들은 매우 잘 돼도 1년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 주식이 과열되면 팔고 나와야 하는 것처럼 이때는 사업체도 팔고 나와야 한다. 사업체를 팔 때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방법은 당연히 가장 잘 될 때다. 팔 생각을 가진 사업체를 가장 좋은 가격에 파는 사업은 자신도 팔기 싫을 때다. 하지만 자기도 하기 싫을 때 팔려고 하기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사업체에 개인적 애착이 생긴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본인 이름이나 자녀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든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만든 브랜드라도 언제나 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 나라는 사람은 내 브랜드보다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시기를 놓치면 그것이 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자기 이름을 사업체에 넣지 말고 회사에 자신을 투영시키지 말라. 간혹 어떤 회사들은 사업이 잘 돼서 매각 요청을 받으면 지나친 가격을 요구하다가 성장률에 둔하기를 맞는다. 더 이상 성장이 이어지지 않는 구간에 다다르면 매매 가격은 급격히 내려간다. 앞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회사를 정상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은 없다. 구매하는 사람은 추가 성장에 대한 욕구가 매입의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가끔 프랜차이즈로 매장을 100여 개 넘게 키운 회사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 매장이 100개가 넘으면 개인이 살 수는 없다. 보통 펀드나 기관이 매입하는데 만약 추가 성장 여력이 없다면 펀드는 살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재 이익이 많아도 지속 성장 가능성을 곱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각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사업체는 사업체다. 회사는 내가 아니다. 잘 나갈 때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출구 전략이 유용한 회사는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회사가 산업 안에 자리를 잘 잡았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성장을 마친 후에도 오랫동안 수입이 지속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었다면 가장 대표적인 출구 전략은 기업 공개 IPO 혹은 큰 기업과의 인수 합병이다. 기업 공개를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회사가 너무 커져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에 여러 개인에게 분산시켜 팔려는 기업 공개가 있고, 증자를 통해 자본 조달 후 더 빨리 시장을 장악하려는 목적의 기업 공개가 있다. 전자는 창업자가 팔고 나가려는 의도가 있고, 후자는 회사를 키우려는 목적이 있다. 마지막 출구 전략이 없는 출구 전략이다. 이 전략은 사업체가 대를 이을 정도로 단단하고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졌거나 특정 영역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즉, 해당 사업체를 팔아서 이만한 사업체를 다시 만들 수도 살 수도 없는 경우일 때에는 평생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을 만드는 것이 전략이다. 동네를 넘어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맛집이나 이미 확실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공산품들도 팔 이유가 없다. 대를 이어가도 좋은 사업체다. 이런 사업체를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선의 출구 전략일 수 있다. 첫 번째 매각 출구를 통해 출구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꿈이 바로 출구 전략이 없는 출구 전략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출구 전략을 놓고 자신의 사업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준비해놔야 한다. 미리 준비하면 거기에 맞춰 자신의 사업 방향을 면밀하게 조정해 나갈 수 있고, 투자 방향과 한계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선택한 전략에 따라 설비, 시설 개선, 증설, 부동산 매입 등의 큰 결정이 쉬워지고 불필요한 자금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계획서가 있듯 사업에서도 물러설 때도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본의 속설. 흑자도산. 흔히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만 잘 나오거나 장사만 잘 되면 다들 돈 벌을 줄 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것은 기본이다. 문제는 이것이 부자가 되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란 뜻이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금 조달은 기술이나 아이디어 못지않게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금의 자금의 관리 중에서 현금 흐름 관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흑자도산이란 말이 있다. 회계장부상의 숫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흐름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는 많다. 예를 들어 제품을 판매 후 대금을 60일짜리 어음으로 받았다. 판매 대금은 90일 뒤에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금을 받기 전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흑자 상태라도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매출이 아무리 잘 나오고 이익이 발생해도 현금 흐름을 잘못 예측해서 자금이 모자라게 되면 기업이 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에서 성장이나 매출만큼 중요한 것이 관리다. 이와 같은 흑자 도산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상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현금 흐름표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 현금 흐름을 예상하고 흑자 도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금 흐름표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매출이 채권으로 묶이고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현금 흐름표에 나타난다. 매출이 늘면 단기적 구매 물품 비용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설비 투자금이 증가한다. 사업이 커지면 당연히 재고도 늘고 물품 창고 등 부동산 비용도 증가한다. 이러다 보면 회사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현금 흐름이 나빠져 운영자금이 부족해 도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노동력 부족이 원인이 돼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1980년대 일본의 경우 거품 경제로 인해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생기는 상황이 빈번했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고 일손을 구하기 어려웠던 많은 중소제조기업을 시작으로 흑자도산이 발생했다. 거품 경제로 실적이 좋아도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다. 현재 한국도 노동력 수급 문제에 직면해 많은 회사가 파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손익계산서상 매월 흑자인데 통장에 항상 돈이 없는 회사는 분명 현금이 매출 채권이나 재고 등 어딘가에 잠겨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내 손이 자라 내 목을 누르고 있는 상황과 같다.
때문에 CEO는 상품 판매, 고객 증가에 갖는 관심만큼 현금 흐름에 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다. 사업가에게 성공의 제일 큰 조건은 매출의 증가다. 그러나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자금관리 미숙이다. 매출의 증가가 사업에서 가장 큰 핵심인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초보 사장들은 자신의 특기에 따라 기술자나 전문가처럼 사업을 시작하기에 매출만 만들어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창업하는 순간부터는 기술자나 전문가가 아니라 경영자다. 의사도 변호사도 학원 원장님도 오너 셰이프도 경영자다. 경영자가 자금 관리를 방심하거나 모른다는 말은 한쪽 다리로 경쟁하겠다는 말과 똑같다. 현금 흐름을 몸의 핏줄의 흐름처럼 생각하고 들고 나는 돈의 앞뒤를 모두 장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대기업조차 경기가 조금만 불안해져도 지출을 줄이고 잔고를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 현금 유동성 확보와 관리는 요즘처럼 불확실한 사업과 경제 환경에 더욱 필요하다. 현금 유동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까지 현금 유동성을 높여놓는다. 현금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현금이 묶여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대차대조표를 확실히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손익계산서를 쓰고 읽고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대차대조표에는 사업체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현금 유동성과 부채 등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 대차대조표에는 너무 많은 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이 있거나 아니면 미수금이 많다는 것은 지금 현금이 묶여 있다는 신호다. 어디에서 현금이 들어오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현금이 새 나가고 있는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들여다보며 확인해야 한다. 생각보다 사업을 오래 했어도 이 부분이 공부가 돼 있지 못한 경영자들이 많다. 음식을 먹을 때 먹은 것보다 많이 배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업에서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심지어 빠져나가는 것조차 모르는 경영자도 많다. 이유는 매출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핑계로 면피가 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는다 한들 먹은 것보다 더 내보내면 살 수 없다. 결국 뼈만 앙상하게 남아 종국에는 말라버린 거친 목에 음식을 넣어줘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작은 회사는 매출에서 돈을 벌지만 큰 회사는 재무관리에서 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왜 우리 회사는 성장이 멈췄는가?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가 많다.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늘어난 경쟁자, 불경기, 고객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일의 가장 큰 요인은 사장 본인의 문제가 가장 크다. 사장 자신이 나태해졌거나 관심이 멀어졌거나 자기 능력 부족을 느끼는 경우 생겨나는 생각의 한계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저런 핑계도 구실이 되지 않으면 운이 없었다며 어쩔 수 없는 힘에 자신을 변명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최근에 큰아들이 주식 일부를 받으면서 새로운 스타트업에 합류하고 싶다며 상의해왔다. 나는 급여는 얼마고 무슨 사업이냐를 묻기도 전에 그 창업자가 회사 가치가 얼마까지 커질 것으로 상상하는지부터 물었다. 회사는 사장의 그릇만큼만 성장한다. 그래서 창업자의 그릇 사이즈가 가장 궁금했다. 결국 회사는 사장의 생각만큼 크는 것이고 그것이 사장의 그릇이다. 심지어 어떤 사장들은 큰 그릇 크기를 바꿔가며 회사를 키우기도 한다. 그러나 그릇이 작으면 그릇 이상 크는 회사는 없다. 사장이 자기 그릇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회사 성장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변신해야 한다.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순간 그릇은 정지된다. 사장의 그릇을 키우지 못하면 회사의 성장 자체가 멈춰버리거나 생존에 실패할 수도 있다. 자신의 능력 범위라며 미리 포기하거나 겁먹는 사장도 있다. 그러나 사장은 모든 것을 잘할 필요도 없고 모두 잘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부족한 점이나 약한 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위임을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런 도움을 잘 받는 것도 능력이다. 어쩌면 이 능력은
본인의 개인적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다. 이 능력을 갖추면 그릇을 무한대로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본인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지쳐 있을 수 있다. 도망가고 싶거나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회사란 안주하며 죽기 때문이다. 회사가 성장을 멈추면 미래가 없는 회사로 전락한다. 회사의 기가 사라지니 흥이 나지 않고 직원들은 불안해진다. 조직이 성장해야 개인도 성장에 대한 열망이 나오는 것이다. 성장하지 않으면 승진이나 급여 상승도 기대할 수 없으니 결국 안착되고 나중에는 썩은 물이 된다. 그래서 사장의 안주나 만족은 풍선에 구멍을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조직의 원리는 자연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 성장을 멈춘 나무가 죽은 나무다. 죽으면 성장이 멈추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쟁사들이 성장을 지속하는데 우리 회사는 성장이 정체됐다면 상대적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다. 주변의 나무들이 어느 날 하늘을 가려버려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면 정말 죽게 된다. 경영자는 조직 구성원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자신이 힘이 없어도 힘을 억지로라도 내야 하는 사람이다. 억지로라도 욕망과 꿈을 더 키워야 하는 직업이다. 그 어려운 일을 하라고 사장 자리를 받은 것이다. 당신의 어깨 위에 수많은 사람이 매달려 있다. 원대한 꿈은 소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도 원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 회사가 성장하지 않는 책임을 절대로 외부에서 가져오지 말라. 당신이 그릇을 키우는 순간 모든 것은 당신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회사를 성장시킬 때 미리 주의할 점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회사를 통상 상장회사라 부르고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거래소를 통해 성장시킨다. 상장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주식시장에 공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주식시장에 공개하는 것이다. 물론 이 둘을 혼합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여기서 공개라는 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Initial Public Offering IPO라고 한다. 기업 공개는 자신이 키워온 회사의 주식 일부를 매각하여 현금화하려는 목적이나 추가 주식을 발행해 자본을 키워 회사의 부채 없이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상장 자체가 경영자에게 출구 전략의 일환이 된다. 회사가 너무 커져서 개인에게는 팔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상장하면 상장회사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회사의 가치도 올라간다. 기업인으로서 자신이 키운 회사가 상장한다는 의미는 군인이 별을 단다는 것과 같은 일일 것이다. 분명 자랑이고 보람 있는 일이다. 자신을 믿고 투자해준 주요 주주들이나 직원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회사가 있다고 반드시 한국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을 신청해도 되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한국보다는 자격 조건이나 규모 제한이 더 있기는 하지만 이미 기업 형태를 유지하는 회사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아직도 퍼가 작게 나와서 외국과 거래가 많은 회사는 미국에 상장을 꿈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해외 자본시장을 통한 상장 진출은 국제 자본 유치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실현하고 국제적 회계 기준을 통과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외 현지 영업시장의 신용도를 올려 사업의 가속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상장을 위해서는 최소 2년은 걸린다고 생각하고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 주요 직원들이나 주거래은행, 회계법인들은 이 목표에 일치되어 있어야 한다. 상장, 합병, 매각 같은 일은 회사의 경영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일이다. 갑자기 상장한다고 하면 주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회사의 본질적 이익을 따라 경영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경영자를 설득하려 들 것이다. 상대와 협상에 나서기 전까지는 내 직원들은 모두 내 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이 순간부터 단 한 명도 내 편이 없다. 심지어 회계법인, 자문 변호사 그룹, 최측근이나 가족까지도 모두 이해관계가 나와 다른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상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핵심 직원들과 전문가 조언 그룹들의 압력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따라서 의견과 실제 의도를 항상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들은 성장 구조에 따라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거나 거래가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목적에 따른 조언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누구를 끝까지 챙길 것인지 정하고 해당 인물에게는 이 일로 자리가 없어져도 책임지고 이에 걸맞은 보상을 하겠다는 신호나 약속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는 정보나 방향이 그들의 직업적 생존을 중심으로 당신을 설득 이해시키려 할 것이다. 이 항목에서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두 개다. 누가 자신의 자리가 없어져도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인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다. 결국 경영자는 이 두 질문을 통과해야 상장이나 합병, 매각 같은 큰 일을 실행할 수 있다. 서류나 회계장부는 국제 기준에 맞게 2년 이상 충분히 준비하고 핵심 참모들이 역시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상장 후 기대와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영향권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장 개인의 입장에서 상장 방식과 규모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회계법인의 전문가들과 이런 문제를 상의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상장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가거나 상장이 끝난 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모든 상장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사장 개인은 상장을 앞두고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상장이 완전히 끝나서 실제 본인의 주식이 현금화되어 통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상장이 불발되거나 연기될 상황에 놓였을 경우 곤란해질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이렇게 대비해 놓지 않을 때 상장 도중에 벌어지는 어떤 변수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어이없이 지분을 빼앗기거나 막대한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상장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최측근 직원도 가족도 심지어 당신 자신도 믿지 말라. 실제 상장을 고민 중인 사람이 이 글을 읽는다면 그에게 이 말의 가치가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도 있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조금 더 강조하면 돈이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가 아니라 상장이 완전히 끝나고 1년쯤 지난 후에 다른 계획이나 목표를 만들 것을 권한다. 당신은 항상 미래를 그려왔고 부지런했고 목표를 갖고 사업을 키운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큰 돈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면 온갖 상상과 목표가 나오고 심지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집, 차, 다른 사업체 매입, 경쟁사 합병 등 그동안 미뤄왔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은 아니다. 1년만 참자. 아무 계획이 없는 1년이 당신을 살릴 것이다. 사업 속에 숨겨진 다른 사업. 휴스턴 인근에는 갖가지 건축용 석재돌을 파는 회사가 있다. 이런 회사들은 주로 시내가 끝나는 외곽지 고속도로변에 위치한다. 도로의 종류도 다양하고 큰 트럭이 들고 나는데 편해야 하니 넓은 땅을 필요로 한다. 시내 안에는 땅값이 비싸 도시 바깥 끝자락에 자리 잡기 마련이다. 사실 내 눈에 이런 회사들은 부동산 개발 회사다. 시내가 확장되는 바람에 인근 고속도로 길가에 대형 토지를 사들여 사업하다가 도시가 팽창되면 그 땅을 팔고 다시 조금씩 뒤로 물러서기를 거듭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략 10년에 한 번씩이다. 추측컨대 그들이 돌을 팔아 벌어들인 돈보다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돈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처럼 한 사업의 이면에 다른 사업이 숨어있는 비즈니스들이 꽤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형 서점들은 홍보회사다. 그들은 매장의 곳곳을 홍보용 매대로 판매하고 있다. 책 몇 권 펼쳐놓을 수 있는 자리에 출판사가 지불하는 임대료를 평 단위로 계산하면 다들 놀랄 것이다. 서점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서점에 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의 장을 열어놓은 것이니 이에 상응하는 광고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대형 백화점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이고 편의점 본사가 카드 결제를 장악하면 금융업이 되며 호텔은 행사대관 사업을 하고 청가 도매상이나 출판업은 도박 사업과 유사하며 맛집이나 제조업 등은 실제로는
부동산 사업을 함께 할 수 있고 교육업이나 다이어트 사업, 미용 사업 등도 결국 대형화되면 데이터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창업 후 10년 이상 생존하는 회사는 단 4%에 불과하다. 생존에 성공한 기업들은 상품의 관점이 아닌 기업가의 관점에서 회사를 변형시켜가며 살아왔다. 기업의 모습을 특정 사업이나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현대 사회가 필요하는 모든 문제의 생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기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지속 발전하는 회사는 창업 후 주요 사업이 지속해 변화해 나갔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업은 가장 전통적인 생산업이다. 그러나 100년 만에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전 세계 10억여만 대의 자동차 중 오직 4%만 지금 이 시간에 활용되고 있다. 주요 이동수단이지만 대부분의 자동차는 주차장에 머물고 있고 교통체증과 지구온난화의 원인 제공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자동차는 소유하기보다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업의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자동차 이동 시에 나타나는 정보의 양과 품질이 데이터 수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 회사가 정보 수집 회사와 에너지 회사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컴퓨터는 테크놀로지 장비라는 단순한 개념에서 엔터테인먼트라는 새 시장에 이미 들어갔고 디즈니는 행복을 파는 일이라며 무엇이든 한다. 심지어 대학도 젊은 학생 대상의 학부와 대학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세계인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과 글로벌 교육에 초점을 맞춘 지식은행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처럼 모든 사업은 사업 이면에 숨어있는 다른 사업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통해 극적인 매출 변화와 더불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사업의 본질 안에 숨어있는 다른 사업을 찾아야 30% 성장이 아닌 30배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때때로 30% 성장보다 30배 성장이 더 쉬울 때가 있다. 사업가들은 어떻게 사기를 당할까?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돈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기는 급여 생활자에게 알맞은 사기꾼이 붙고 10억 부자에게는 10억짜리 사기꾼, 100억 부자에게는 100억짜리 사기꾼이 붙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금액이 커지면 전혀 사기꾼이라고 짐작하지 못할 만큼 화려한 과거와 직업과 직장과 직책을 갖는 차이가 있다.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 유대계 대학 이사장, 미국에서 인정받는 투자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투자를 해 자수성가한 인물, 각종 자선활동으로 매년 막대한 양의 기부금을 여러 단체에 지원했고 자기 아들이 암에 걸렸을 때 5억 달러를 암 연구에 지원했던 인물과 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범은 동일 인물인 버나드 메이도프다. 총 피해액은 약 650억 달러에 달한다. 그에게 사기를 당한 인물 중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존 말코비치, 케빈 베이컨, 엘리 비젤, 뉴욕 매치의 구단주 프레드 윌폰 같은 유명 인사가 있다. 많은 투자자가 이 사건으로 비관했고 자살한 사람도 있다. 사실 부자들은 사소한 사기는 잘 당하지 않는다. 무료 나눔, 원금 보장, 급등주 안내, 중고 사기 거래, 한 달에 1억 버는 법, 모델하우스 사기, 스팸 메일, 가슴 커지는 약처럼 비상식적이고 무언가 음흉한 구석이 있는 것은 매우 잘 피해 다닌다. 그러나 부자들도 약한 구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금융과 부동산 관련의 시장이다. 그래서 부자들이 당하는 사기는 모두 이 두 곳에서 나타난다. 부자들의 첫 번째 목표는 자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물가 상승률 이상 잃지 않고 자산을 현 수준으로 보유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둘째 목적은 증식이다. 더욱더 어렵다. 결국 자산 보유와 증식에 관련해 가장 좋은 곳이 금융과 부동산이다. 이 두 가지는 정보와 공부로 성과가 나온다.
문제는 정보는 공유가 되지 않고 공부는 너무 전문적이라 아무리 자산이 많은 부자들도 전문가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사기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 육식 동물들이 득실거리는 들판에 혼자 남겨진 들소 신세와 같아진다. 저보다 작은 사자는 고사하고 작은 하이에나조차 당해내지 못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기꾼 중에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기꾼도 있어서 사기를 당하고도 사기당한 줄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사기꾼들은 주로 전문 직업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부자들에게 이익을 주면 보상을 얻지만 손해를 입혔을 때 자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다. 실제로 사기치다 실패해도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능한 사람이라는 욕만 먹을 뿐이다. 또한 이들은 본인에게 현실적 이득이 없어도 부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목표를 충족하는 사람들이다. 부자들과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즉, 부자가 되었다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부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까지 부동산이나 금융 공부를 해야 한다. 특히 금융 용어는 사전에 나오는 모든 전문 용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괜한 자만심으로 전문가를 만나서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말고 매사 물어야 한다. 외람된 질문일지 모르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한다. 당신이 모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당신은 그런 것을 모르고도 부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모르는 문장,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묻고 확인하는 습관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일이다. 모든 사기는 과한 욕심에서 나온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의 제안이라도 의심해야 한다. 내가 매일 살피고 밥을 주고 간식을 주는 고양이도 새로운 것을 주면 냄새를 맡는다. 누가 무엇을 줘도 언제나 냄새를 맡자. 미국에 진출해야 국제 브랜드가 된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인터내셔널 대회가 있었다. 총 학생 수가 654명이고 한 학년에 100여 명 남짓 새 학생들이 있었다. 이날은 아이들이 각자 부모 나라의 국기들 들고 전통 복장을 하고 오는 날이었다. 그날 체육관에 걸려있는 국기의 종류가 86개였다. 말 그대로 만국기였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이고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뜻을 뜻한다. 월드컵 축구 경기가 벌어지면 참여한 나라 숫자만큼 각 나라 응원단이 만들어진다. 집집마다 자신들의 모국을 응원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GDP의 25% 내외 약 4분의 1을 독점하고 있다. 유럽연합 전체를 합쳐도 미국보다 적을 때도 많다. GDP로는 전 세계에서 1위다. 2021년 10월 IMF 통계에서 미국의 GDP는 전 세계의 GDP 2, 3위에 해당하는 중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근소하게 거대한 수준이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 하나가 세계 GDP 5위 수준이다. 주 하나인 캘리포니아가 영국보다 높다. 21년 IMF 기준으로 미국을 제외한 G7 6국가보다 미국이 많다. 그 나라의 물리적 힘을 알 수 있는 국방비는 2021년 기준으로 801 밀리언 달러로 2위인 중국의 3배에 달한다. 2위부터 10위 국가를 합친 것보다 많다. 그나마 21세기 들어 한국, 중국, 인도가 경쟁력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소련이 붕괴한 냉전 직후부터 21세기 초반의 미국 국방비는 전 세계와 맞먹던 때도 있다. 인구도 2022년 5월 3억 3,007만 명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다. 흔히 인구를 국력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선진국이라도 인구가 줄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 서유럽과 달리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인구가 6천만 명이 늘었다. 1년에 대구광역시급의 대도시 인구 이 대도시 인구가 하나씩 생긴다. 지금도 주요 도시는 이런 인구 증가 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인구가 많아도 여전히 영토는 인구에 비해 매우 크다. 미국보다 영토가 조금 작은 중국이
14억, 미국의 3분의 1인 인도의 14억 인구에 비하면 인구 밀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자원도 넘쳐서 인구가 몇 배 늘어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미국 경제와 국방, 인구 수준만 봐도 미국이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거대하고 강력한 나라. 미 합중국은 1776년 건설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방 국가다. 미국은 법에 따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다수의 원칙을 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 입헌공화국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 최상위법인 헌법에 규정된 견제와 균형 체제에 따라 통제된다. 세상 이곳저곳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이 미 헌법이라는 절대 가치 기준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나라를 위해 나라를 만든 것이 미국이다. 미국의 경제력 그리고 국방력은 전 세계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런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이민자 미국 국민은 국제적인 확장을 익숙한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미국의 특수성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는 곧바로 전 세계 비즈니스로 받아들여진다. 치킨점 하나가 미국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 145개국에 2만 5천 개 매장을 만든 KFC가 되고 커피숍 하나가 성공하면 35,711개의 매장을 가진 스타벅스가 되는 것이다. 스타벅스가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KFC가 멕시코에서 나왔다면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힘이고 미국의 영향력이다. 만약 아이러브 스쿨을 미국에서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페이스북이 것이다. 어떤 사업도 미국에서 성공하면 그 자체가 국제 비즈니스 가치를 가진다. 나는 한국 젊은 청년 사업가들이 반드시 미국을 공략하라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미국적이라는 것이 없다. 모든 미국적인 것은 전부 이민자 문화에서 나왔다. 결국 가장 미국적인 것은 어느 이민자가 미국에서 자신의 모국에서의 아이디어를 미국식으로 풀어냈을 때 미국적으로 변한다. 미국 음식이란 세계 어딘가 어떤 나라에서 이민 온 엄마가 만든 음식이 미국식으로 변한 것들이다. 미국은 법적으로 외국인이 차별 없이 비즈니스 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다. 미국은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유럽이나 동양의 어떤 나라보다도 합리적이다. 서방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객에게 친절하고 고용주를 존중하는 직원들이 많은 나라다. 젊은 창업가들, 앞으로 더 나아가려는 사업가들은 미국을 어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 세계 발판이 될 사업을 미국에서 성공시키는 꿈을 꾸기 바란다. 농담처럼 유치하게 가면 라이더의 쇼커나 바벨 2세의 요미의 만화 캐릭터를 흉내내어 세계 정복이 꿈이라는 젊은이들이 가끔 있다. 진짜 세계 정복을 하고 싶다면 미국부터 정복하라. 그러면 이미 55% 정복한 것이다. 조 단위의 사업 목표를 말하는 허풍스러운 젊은이들은 허풍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미국부터 정복하라. 기본이 1조다. 내가 도시락으로 1조 매출을 목표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I think you're confusing that. 내 생각엔 네가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I think you're confusing that. I think you're confusing that. 좀 쉬운 말이죠. 네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찍겠습니다. 좀 진숙님도 오랜만에 있네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원래 있는 거 아시죠? 네, 공지 해주실 건가요? 공지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래요. 네. 좋은 날 되세요.